자, 안녕하세요. 저희 파이널 강의 끝나고 새로 나온 판례 몇 개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 들어봤죠?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화문부터 출발해서 서울 시내 뭐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태우고, 그러니까 면세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은 이게 무슨 여객 운송이냐, 관광이다, 관광. 그래서 과세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판례에 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문을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부가세법 26조 1항 7호 가운데 있잖아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객 운송 용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면세가 원칙이고 과세되는 것이 거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생성될 당시에 법률은 남목은 없었어요. 감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이것만 과세고 나머지 여객 운송은 전부 다 면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내버스도 면세인 이유가 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세관청은 주장은 계속 관광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대법원과 원심도 놀랍게도 관광 목적이다. 그래서 여객 운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인 이유를 보시면 이 사건 사업 용역에서 여객 운송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람을 운송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된 목적은 관광 유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회사를 얘기해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본문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 운송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면세라는 게 중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엄격 해석이라는 게 물리 해석을 얘기하는데 그 물리 해석이 좀 아니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 꽁표시를 보면 여객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취지를 밝혔는데, 여객 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관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면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사용객이 외국인이고 또 서울에 온 지방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위에 보면 사실관계 두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회사 원고는 서울시에 이 사건 사업 용역과 같은 시내 관광버스, 순환버스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질의를 했고 서울특별시가 회신을 줬어요.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세 법률 관계에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위 질의 회신의 주체는 과세관청이 아닌 서울시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 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고고 내 와이프에게 처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는데 이 처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증여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돼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의 채권자가 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사행위 취소 소송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집행이 되겠죠. 그럼 이때 소급효가 인정되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다고요. 사행위 취소 소송은 소급효가 인정이 안 돼요. 증여도 마찬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 그 은행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은 원래 들어오느냐?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번에 대법원이 역시 같은 사건을 확인해 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주문. 그래서 사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 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 그러니까 수증자의 상속인이 된 거야. 자기가 다시 자녀들하고.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관계는 설명드렸고, 그래서 재판부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종 청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건 일반 해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사행위 취소가 되고 일탈 재산이 원상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사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법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이걸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 걸로 원상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둘 사이에서는 그 법률 효력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종 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낸다. 그 다음 사건은 좀 많이 어려운데요. 한번 볼게요. 옛날에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SC 모 은행 있잖아요. 그 회사는 이제 매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영국계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 판결문에 원고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A법인이 있었어요. A법인. 그래서 A법인이 이 회사 이제 땡땡 은행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식을 원고가 사는 거죠. 그걸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외국 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를 했고 이게 비상장이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 A법인이 말레이시아 라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원천징수를 안 하거든요.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가 되는데 이건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지. 실질은 땡땡 뭐 리밋 땡땡 거기 보면은 뭐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나요? 땡땡 LP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땡땡 LP 이게 리미티드 파트너를 얘기하죠. 얘네들은 이제 영국의 케이만 군도에 있는 회사인데 실질 주주는 얘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이 땡땡 LP로부터 원고가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원천징수 의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조세조약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 있다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피고는 과세관청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이 맨 처음에 1번 주장을 뭘 했냐면 얘들 LP의 진짜 주인이 뭐 개인이 있었다 이거야. 개인이. 이 진짜 주인. 그러니까 이 진짜 주인을 찾아서 과세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얘기를 한 거죠. 징수를 얘기하고 부가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 매수한 날이 언제냐면 거기 보면 2005년 5월 11일입니다. 2005년 5월 11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실관계 지금까지 정리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는 2005년 4월 15일 말레이시아 설립된 A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땡땡은행 주식을 약 1조 6,500억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천 A가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 땡땡 LP의 투자자들이라고 전제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차 징수처분,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이죠. 원고는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구했는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심이 땡땡 LP를 구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LP의 투자자들을 개인으로 봐서 양도세 원천징수를 누락했다고 부가처분했는데 얘네들이 외국의 법인이라면 이들이 판 거기 때문에 이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지 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갔느냐. 부가처분이 잘못됐다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는 어떻게 했냐면 원고의 소송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땡땡 LP가 구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이라는 전자에, 즉 이게 이제 론스타 판례하고 비슷한 건데 이들이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판단했던 거예요. 전자의 처분 사유를 원천징수분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변경했어요. 소송 도중에 이제 행소법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환송 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4년 1월 10일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법인세로 중간에 변경 안 된다는 거죠. 세목을. 그래서 대법원은 세목은 부가처분에서는 물론 원천징수는 징수처분이니까 징수처분에서도 납세 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당초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 변경하는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진짜 이제 그리고 나서 피고는 재처분을 한 거예요. 재처분. 2015년에 와서 10년이나 지나서 그래서 다시 법인세 재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법인세 재처분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논리가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는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척기간 특례.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는 지금 제척기간 특례,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척기간 특례를 받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세 의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니들이 말하는 대로 과세관청이 말하는 대로 법인세를 안 붙고 하면 그 소멸시효 기산일이 이 소득을 지급했던 2005년 5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처분하는 건 부가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원천징수는 자동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수처분하고 그 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가처분이 되겠죠. 원천징수 가산세. 소멸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 부가처분만 제척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가산세는 본세가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위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주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과세관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행 소송이 확정돼서 양도소득의 실질 기속자와 그 법적 형태가 확정되는 판결이 나온 2014년 9월 4일이다. 이해하셨죠? 아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소멸시효가 무슨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래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 기속자 파악이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납세 고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이런 주장을 하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가처분, 징수처분을 했으니까 징수처분. 납세 고지가 있었으니까 이미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법원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세목의 부가처분에 있어서 물론 징수처분도 납세 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그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지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납세 고지에 해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고 입장은 똑같아요. 이게 소득세로 떼든 법인세로 떼든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례 제척기간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세 의무는 과세한채의 부가권 행사에 의하지 않는다. 자동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 확정되는 건데 부가권을 전제로 한 제척기간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예 없다. 오로지 가산세만 제척기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그렇지만 그 가산세는 본세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례 제척기간에 대한 국세법인법 특례 규정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사건에 대한 관련 법령이 나와 있어요. 국세청이 또 화가 났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7조에 보면은 원래 이제 국세 소멸시효는 5년이돼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고,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하죠. 그래서 신고가 됐으면 확정돼서 그 다음 날부터 가고, 부가 고지하는 건 부가 고지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될 거예요. 그런데 새로 사항을 19년 말에 만들어 옵니다. 이번 판례가 나오기 전에 질 것 같으니까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라고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은 납세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꿔버립니다. 그 세목이 무엇이든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으로든 고지하면 된다라고 아예 조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은 별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조특보 뭐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요즘 시사적으로 사람들이 실무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시라고 거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특히 원래 이제 지방 이전 감면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고용,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방 이전 감면에 대한 세제 효과가 2기업한테 90% 이상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걸 고용 징대와 연결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방 이전.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은 지금 시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보시라는 의미지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급적 시험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꼭 자기가 노력한 그 이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